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순신 평전 22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 이순신 장군님의 애처로운 모습과 또한 정유재란이 얼마나 끔찍한 전쟁이었는가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정유재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97년에 정유재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와 일본이 서로 협상을 벌이는데 너무 협상 조건이 양쪽이 정반대해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서로 하고 있다 보니까 협상이 결렬이 된 겁니다. 협상이 결렬이 되자마자 이제 그동안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일본군이 육지로 대거 침략 활동을 벌이면서 전라도까지 이제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정유재란이 임진왜란보다 훨씬 이제 지독하고 끔찍했다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제 임진왜란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켰을 때 그 전쟁 목적이 조선을 거쳐서 중국을 차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유재란은 이제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우리나라 그때 당시 조선의 하삼도, 그러니까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를 차지하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삼도를 일본 장수들, 그 영주들에게 넘겨줄 거고, 일본인들이 그 삼도에 이제 살게 할 건데,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따라서 여기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은 무조건 다 몰살을 시키고 죽여라. 상상이 가십니까? 정유재란이 그래서 임진왜란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피해가 컸다라고 그래요. 일본군이 지나가는 곳에 조선 사람이 보이기만 하면 무조건 다 죽였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산도 태우고 집도 태우고 다. 그리고 그걸 싹 다 갈아엎은 다음에 일본 사람들을 글로 이주시켜서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에 살게 하려고 했던 계획의 전쟁이 정유재란이었습니다. 이때 이 전라도까지 일본군이 진출을 하기 때문에 드디어 전라도에서도 엄청난 사람들의 이제 피난민들이 이제 다 이동을 하면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일본군 부대에 케이넨이라는 이제 일본군 의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조선일 일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일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악귀가 살아나서 모든 사람들을 또 쫓아다니면서 죽여버리는 것 같다. 이렇게 끔찍한 참상은 나로선 정말 처음 본다. 이렇게 잔혹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전쟁이 정유재란입니다. 이때 이제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제 삼도 수군 통제사로 다시 부임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내용에서 이순신 장군님의 애처로운 모습이 나옵니다. 뭐 정유재란도 너무 끔찍할 뿐더러 이순신 장군님도 너무 애처롭고 안쓰러운 모습이 나와요. 아니, 삼도 수군 통제사로 다시 이제 부임이 돼서 우선 거제도로 찾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셨으면 뭐 어떻단 말입니까? 밑에 부하가 없는데, 밑에 부대가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냥 보조 관료 몇 명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그냥 황무지 쑥대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를 하고 나서 그나마 있던 부하 장수들도 뿔뿔이 흩어지면서 도망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은 부하 장수들이 몇 있는데 이들도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이순신 장군님이 복직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곧바로 소식도 듣지 못한, 다 흩어져 버려 있는 그런 상태. 뭐 그나마 조금 남은 그 이제 전선 열척과 이런 것까지도 다 흩어져서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이순신 장군님은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그런 보직만 받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첫 기록에 이제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거제도에 도착하자마자 거제도 현령 안희가 이제 원균이 다 말아먹었다. 그 사람이 황당한 전술을 써서 밑에 있는 소중한 자원, 전선 180척과 그 수많은 장병들을 모두 잃고 말았다라고 하면서 통탄하면서 보고를 했더니, 이순신 장군님이 이 보고를 듣고 그 안희의 배, 땅에도 내려오지 않았대요. 그 안희의 배에 충격을 받아서 덩그러니 앉아가지고 새벽 3시까지 뜬 눈으로 그냥 멍하니 계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이 크셨으면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멍하고 계셨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왜군과 싸워야 되고, 왜군이 정유재란을 일으키면서 전라도로 파죽지세로 육지로 들어오고 있으니 얼마나 갑갑하셨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나마 조금 다행인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의 수군이 육지로 상륙해서 남원성을 쳐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조선의 수군이 다 격파됐다라고 생각하고 방심한 나머지 15일간 잔치를 벌인 뒤에 일본의 수군들까지도 이제 배를 타고 남해안을 다 접수한 게 아니고요. 이제 남원성의 육군들을 도우기 위해서 그쪽으로 다 전쟁하러 가버립니다. 이때가 이제 이순신 장군님께서 새로 부대를 짤 그런 이제 시간을 벌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은 어떻게 했느냐? 남해안 일대에 있는 아직 일본군 전선들 수군들이 싹 이제 돌아다니면서 접수하지 않은 관할을 돌아다니면서 군량미와 이제 싸울 때 필요한 무기들을 막 챙겨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나마 이것도 일본군이 전라도를 막 진격을 하니까 거기에 있던 관리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아까운 군량을 그래도 적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그냥 불태워버리고 그냥 버리고 도망간 곳도 되게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께서 뒤늦게 다 불에 타버린 관할을 보고 너무 아쉬워했다라는 기록이 남습니다. 이 소중한 군량미와 무기들. 그리고 여기서 또 안쓰러운 기록이 뭐가 있냐면, 아니 잡히면 무조건 다 일본군이 죽이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때로 이제 다 피난을 가는 겁니다. 다 이제 그 서쪽이랑 해안가 쪽으로 다 이제 이쪽으로 다 이주를 하는 거예요. 이주를 할 때 이 피난민 사이에 이순신 장군님께서 직접 다 파고 들어가지고 쓸만한 장정들은 무조건 다 뽑아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병력을 막 채우는 거예요. 뭐 어떤 지역에서는 60명, 어떤 지역에서는 120명 이런 식으로 그 일대를 막 하나하나 이순신 장군님이 직접 보좌관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병력을 막 차출을 한 겁니다. 병력 착출을 하고 관아에 남아있는 쌀들 긁어 모으고 거기에 이제 창고에 남아있는 무기들 막 챙기고, 그동안 그 와중에도 대포나 이런 건 너무 무거워가지고 또 저기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 땅을 파가지고 땅에다가 이게 다 이게 숨겨놓고 표시해놓고 떠나고 이런 행동들을 막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피난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이제 쫙 퍼지게 된 거예요. 이순신 장군님께서 삼도수군 통지사로 복직하셨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께서 진도 벽파진에 이제 그 부대 모으는 곳에 이제 그 위치를 이제 정하셨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쪽 방면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 피난민들 몰려든 사람들 중에서 일단 병력을 뽑을 수가 있었고요. 이 소문이 대단히 중요했던 게 칠천량 해전에서 패한 이제 그 일부 부하 장술들과 병졸들, 그리고 열척을 이끌고 있었던 그 배설이라는 그 장군, 이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순신 장군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허겁지겁 이순신 장군님께 전선 12척과 그리고 패잔병으로 도망다니던 그 부하 장술들과 병졸들, 그리고 피난민들에게서 뽑은 장졸들, 그리고 일본군이 건들지 않은 그 관아에 숨어있던 군량미와 무기들을 다 모으게 돼서 소규모 부대를 힘들게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안쓰러운 소식이 또 들려요. 기록이 남아있어요. 어떤 기록이 남아있냐면, 이렇게 소규모 부대를 간신히 꾸린 뒤에 이순신 장군님께서 쓰러졌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과로하신 겁니다. 부대를 다시 재병력을 모으느라고 과로하셔서 갑자기 몸이 확 싸늘해지더니, 안 그래도 이순신 장군님이 위장병이 되게 심하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꾸 배에서 타면서 울렁울렁거리는 이런 멀미배와 스트레스와 그래서 여러 가지 압박들 때문에 술도 되게 많이 드셨고, 그 장군들과 소통하느라고 그래서 속이 되게 안 좋으셔서 독한 약도 드시고 계셨던 상태였는데, 이때 너무 심하게 이제 체하셔가지고 뭐 하루에 10번씩 토하고 며칠간 끙끙 앓으면서 쓰러졌다라는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게 간신히 소규모 부대를 모으신 뒤에 한참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간신히 일어나서 이제 그런 명량해전을 이제 치를 수 있는 12척의 배를 모으게 됐다라는 그 상황. 이때 선조 역시도 이제 그 보고서를 그러니까 이제 명령서를 보냅니다. 이순신 장군님께 수군 재조직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생각이 되면 육군에 이제 편입을 해서 싸워도 괜찮다라는 마치 뭔가 허가를 내려주시지 아량을 베풀듯이 그런 황당한 명령서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님께서 신에게는 이제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는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답글을 이제 올린 뒤에 수군을 이렇게 어떻게든 12척 규모의 소규모라도 재건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 이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도 충격을 받아서 멍하게 잠을 못 주무시기도 하고, 또 부대원을 이렇게 간신히 모아놓고 나서도 과로해서 쓰러져 버리는 피난민들 행렬 속에서 사람들을 모으면서 병력을 그렇게 뽑아가기까지 하면서 무리를 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하나하나 다 돌아다니면서 전라도 각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진도 이제 벽파진. 참고로 진도는 이때 당시에
조선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기도 했고 농사가 가능하면서 어업도 동시에 가능한 지역에서 비교적 풍요로운 지역이었을 뿐더러 고려시대 때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삼별초가 여기서 성을 쌓고 항쟁을 하던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부대를 이제 12척 규모의 소규모 부대를 마련하면서 재기를 시작을 하셨다. 뭐 이런 내용까지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